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대정부 질문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야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정말 충돌했습니다. 이 장관에게 북한 편향적 사고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모욕적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사과의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거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이 이 장관에게 북한 편향적 사고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반발한 겁니다. 두 사람의 언쟁이 격화되자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장관의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의원님이 저를 북한 편향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선 포괄동맹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핵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의 발언에는 우리가 핵인질로 잡혀 있다고 보느냐며 되묻기도 했고 굴종적 정책은 펴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 대선 전 북한이 SL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국방부는 특이 징후는 없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다음 달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되는 날이죠. 예. 대규모 열병식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열병식 준비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수해 복구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고 있고 도발과 관련된 그런 특이 징후는 없습니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된 상황이 아니고요. 외교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인권위원회의 결과만 가지고도 봤을 때 제가 사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가인권위 조사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직원 교육과 절차를 강화할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외교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던 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불법은 없었다면서 엄호에 집중했고 야당은 일반 병사들은 누릴 수 없는 엄연한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병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접근이 가능한 민원실 절차를 문의하였고 통역병 선발 규정은 추첨에 따라서 진행하는 등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사태 본질 자체가 흐려지고 다만 군이 서 씨의 진단서를 분실해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문서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 군인들은 적용받지 못했던 군 규정을 서 씨만 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특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익을 받은 절대다수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서울병과 같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우리 절대다수 국민이 의리된 겁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병가 적법성과 관련해선 군 면담 일지에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다고 나와 있는 만큼 위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차 병가 때에 이렇게 신청을 했던 그런 기록 그리고 연가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분명히 허가권자가 승인권자가 승인을 했을 것이다. 다만 행정 처리에 있어 미흡했던 점 등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특혜 의혹에 대해선 군 규정은 모든 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부인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자 민주당은 당혹감에 빠졌고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불똥은 정의원 사업을 지원한 여성가족부로까지 튀었는데 여야는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개원 직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더불어민주당. 윤 의원이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당혹감에 빠진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내일 최고위를 열어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 부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이 정의연 활동 덕분에 비례대표로 추천된 만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이 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까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은 펼쳐졌습니다. 특히 정의연 사업을 지원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제2, 제3의 정의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통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이번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부가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과 조처는 필요하겠으나 지금 감사원으로 지금 청구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 의원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히 조치하고 하반기 보조금은 기본 원칙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기본 원칙, 우리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것.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윤 의원은 오늘 소속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의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고심했었는데 어제 특히 보면은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좀 상황이 생기거나 두고 봐야겠지만 특히 어제 대정부 질문을 보면 확실히 지키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일제히 이 추미애 옹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어제 이낙연 대표의 그 입장 표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침묵을 이어오다가 어제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이 추미애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이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모두 추미애 지키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가 결국 옹호 입장을 밝힌 이유는 이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우선 이를 통해서 핵심 지지층 결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면 역시 친문 주류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채널에선 이 친문 지지층이 우리가 추미애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대표의 운신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종민 최고위원, 서른 의원, 여당 중진들이 줄줄이 추미애 옹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친문 그룹이 이 추미애 지키기 최전선에 선 상황에서 당내 입지를 넓혀가야 할 이 대표가 이제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민주당은 추미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결단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주류를 결집하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전체 여론을 얻는 데에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지금 있는 건데요. 네. 이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익명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과도한 옹호가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든 것 같다고 좀 조심스럽게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점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의원 말고도 여기에 입장을 같이 하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 있을 가능성, 그러나 친문 계열이 이미 최전선에 선 상황에서 이 목소리는 죽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동안 야당에서는 그냥 검찰 내부에서의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 얘기했는데 특검 필요성도 같이 거론해오고 있죠.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특검 가능성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임 검사나 특별해서 뭐 특검보다 좀 부담이 덜한 건데 그것도 하기 어려운데 특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이 특별 검사와 이 특임 검사가 무엇이 다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특검이란 이 특별 검사를 말합니다. 이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게 특별 검사고요. 이 특임 검사는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 훈령 160조 지침 1조 2조를 살펴보면 이 검사 범죄 외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미애 장관 케이스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최근에 이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특임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임 검사와 이 특별 검사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특별 검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이제 따져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특검 법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데 지금 여야 구도로 봤을 때 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176석의 거대 여당이 이 특검 안 한다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행여나 여당 내에서 일부 추미애 전선 이탈 움직임이 나와서 야당이 표결을 추진한다고 해도 본회의까지 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 의결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합니다. 특별검사 발동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판단과 결단에 따라서 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수사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이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건 사실 국민의힘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압박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표는 이 취임하면서부터 이 협치를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 여론의 이게 기세를 탄 이 야당의 이 특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거절을 할 경우 이 대표의 이 협치를 강조했던 이미지에 정치적인 타격에 가해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낙연이라는 상대의 가장 유력한 이 대선 후보를 최대한 이번 기회에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안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국회 열린 스튜디오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이 다양한 영상을 촬영해서 국민과 적극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직접 대면 못지않은 만남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방문객이 오고 가던 국회의원회관. 코로나19 여파로 발걸음이 잦아든 이곳에 국회의원이 영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열린 스튜디오가 온택트 시대의 유용한 소통 채널로 활용되길 희망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과 의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선 대립을 이어가던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원내대표도 한 목소리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스케일이 다르네. 열린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우리 국회에 열린 것 같습니다. 찐 소통을 하도록 하십시다. 대면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국민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는 길이 열린 건데 스튜디오가 오픈하자마자 의원들의 예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개인 유튜브 영상이나 지역구 축하 영상 등 의정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국회 시설물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민 대부분이 소득 감소와 단절을 겪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또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와 공과금을 감면해주는 등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 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의원 자격과 징계를 심의하는 21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여야 위원 동수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오늘 첫 전체 회의에서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회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예고와 관련해 어르신께 몹시 위험하다며 집회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대체로 연세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방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상당히 주의해야 할 자료가 발견됐다며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210여 명이고 이를 통해 집단 발병이 14개 시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외압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포털 공정대책특별위원회 이른바 들어와 투기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특위는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 소속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기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기현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 윤 의원의 외압 행위가 결국 일회성 사연이 아니라고 본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서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야당의 집중 포화에 맞선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민주당 대변인 신영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이전에요. 후원금 그 횡령 의혹으로 어제 이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 관련 질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윤 의원이 네. 어제 스스로 모든 당직에 사퇴하고 일체 당원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SNS에 밝혔었는데요. 네. 조금 전 보니까 속보에 당직 정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네, 그 당직 정지 관련된 부분은요. 네. 당원 당규에서 그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당직 같은 경우들은 어떤 징계라기보다는 본인이 당직을 반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총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1차적 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당직 부분은 결정한 거고요. 네. 아까 당원권 정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윤미향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아마 내일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이제 추가로 논의될 거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 의원 윤리 제소하고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미향 의원 제명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찰에 이제 기소가 된 단계인 거고 네. 향후 재판부의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윤미향 의원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당원 당규 절차에 의해서 입장들이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아, 당헌에는 기소 단계에서는 당원권 정지 정도가 당헌에 들어있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당원권 정지가 선출직 공직자한테는 정말 큰 징계거든요. 보통의 이제 당에 들어온 징계들을 보면 그냥 경고주의들이 많은데 특히 당원권 정지가 확정된다 하면 사실은 뭐 차기 선거는 거의 어려우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한테는 큰 징계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윤미향 의원께서 먼저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뭐 이재명 지사님도 전례도 있고 해서 그 전례에 따라서 아마 내일 최고에 보고되고 나면 그 입장들이 당 최고 입장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논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질문이 있습니다만 어제는 추미애 장관 직접 대정부 질문을 출석해서 해명에 네. 나서기도 했지만은 야당의 공세는 여전합니다. 어제 네. 조금 답변은 태도는 과거와 좀 달라졌지만은 뭐 바로 똑바로 답한 게 별로 없었다.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제 조금 해소가 됐다는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또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내용은 뭐 다리가 원래 무릎이 아팠던 청년이 군대에 가서 또 아파서 다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경과가 좋지 않아서
뭐 개인 휴가를 신청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이게 어떤 특혜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군대 가서 아프면 치료받고 병가 처리하는 건데 너무 정책 공세를 몰아가지 않고 있냐 이런 입장인 거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왔었는데 대부분 해소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뭐 정치권이 너무 정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냥 검찰 수사를 결과 기다려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만약 계속적으로 정치 공세 한다면 우리도 지금처럼 뭐 좀 법사위나 국방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팩트로 좀 대응할 겁니다. 네. 어제는 뭐 정치 분야 질문이었으니 그렇다 손치고 오늘도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서 국방부 쪽에 추미애 장관 관련 질문이 야당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현안들이 좀 뒤에 밀리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주로 어떤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십니까? 많이 아쉽죠. 우리 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보면 최근 사항들을 국난이라고 그러고 코로나를 위한 국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코로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준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민생과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분에 집중해야 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 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안타까움이 크고요. 네. 저희들은 뭐 남은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에 저희 당은 경제 분야나 사회 교육 분야에 있어서 코로나의 국난 극복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는 문제, 그리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 중에서 4차 추경안 심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대변인 맡고 있죠. 최형두 의원과 함께 현안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민주당 대변인과 얘기 나눈 거 들으셨죠? 네네. 할 말 여러 가지 많으실 건데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자녀 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자녀 특혜 의혹 관련 논란에서 여당 쪽에서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상당히 별 문제 없어 지키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제 또 추미애 장관 본인도 이 문제에 촉발해 시키겠던 당직 사병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이거 진작에 추미애 장관도 이야기했고 간단한 수사입니다. 빨리 수사를 마무리했으면은 더 이상 의혹도 없을 텐데 이 의혹을 키운 당사자가 추미애 장관이고 또 여당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걸 공익 제보를 했던 사람, 당시 당직 사병 또는 이 군 내에서 이 문제도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이게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여전히 일입니다. 공격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한때 있죠. 했다가 약간 멈칫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직 사병의 경우는 지금 일체 연락을 끊고 너무 이게 후유증이 크다고 피해가 크다고 지금 왜냐하면 친문 세력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실명을 공개를 했죠. 이 사람이 이제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것만 해도 커다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핑계를 대는데 야당 핑계가 아니라 사실 이게 국민들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야당은 뭐 하느냐고 질책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커진 거고 어제만 하더라도 무슨 지난 며칠 전에 일요일 날이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고 했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의혹을 키워놓았습니다. 간단한 추가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느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군의 일지에 보면은 서일병하고 이제 대화한 게 나옵니다. 보니까 이제 부대 책임자가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우리한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아마 부모님이 직접 민원을 하신 것 같다라고 이게 처음 김도부 의원이 이렇게 일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찰 수사에서도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겠지만 추미애 대표 당시 보좌관이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군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휴가 연장과 변경. 연락했다고 나온 보좌관이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됐죠. 쟁점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부모 중 누가 그 민원을 했던 것 같다고 서일병이 군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누가 한 거냐 물어봤더니 우리 주말 부부여서 그런 이야기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어제 주미 장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과 아들이 최고 피해자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똑똑한데 오히려 뭐 제비뽑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 사실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 엄청 자극을 시켰습니다. 야당으로서도 이 문제를 어쨌거나 시원하게 해소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보좌관은 연락을 했느냐 물었더니 당대표실은 의원회관과 멀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좌관한테 물어볼 필요를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추미애 의원 보좌관 그것도 당시 여당에서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그 권력이 실렸던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그 군에 전화를 해서 그게 국방부 장관하기까지 송영무 전 장관하기까지 보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한 행적이면 이 자체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뭐 보좌관에게 물어볼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걸 하면요 우리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뭐하냐고 국민들한테 질타받습니다. 왜 그렇게 그 문제를 딱 부러지게 해명을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어제 해명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중첩시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진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보통 형사 고소 고발 사건은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 장기 이제 미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근데 법무부 장관은 간단한 수사라고 검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죠. 동부지검의 간부들이 자꾸 바뀝니다. 이 수사를 미적됐던 당시 동부지검 검사장은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에서 지금 뭐 병원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병원 기록을 영장을 통해 사실 초기에 검사들이 한번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걸 청구하지 말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한 사람이 다시 동부지검에 지금 간부로 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걸 이제 당사자들이 해명해야죠. 이게 일반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개월 이내에 보통 수사 결론을 내야 되고요. 더구나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당직 사병도 그렇고 또 이걸 중개했던 그 부대 책임자, 부대의 그 중견 간부 이쪽 이야기는 자기가 당시에 이 휴가 연장과 관련됐던 것들을 진술했다 그랬는데 진술 조사에서 누락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도 석연치 않고 또 정치적으로 이 수사진도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중간에 빠진다든가.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답변 나온 거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수사를 왜 빨리 못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 인사의 최고 책임자,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말로는 신속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검찰이 왜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한 문제였다면 빨리 결론 내렸겠죠. 그런데 지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특히 야당에서는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 심심은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근거가 추미애 장관이 관련 의혹이 있다. 이제 이해충돌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해충돌 안 된다고 답을 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직전이죠. 지금 전현희 전 의원 직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있다. 그건 세상 사람이 법리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자신의 막무가내로 그렇지는 뭔가 근거를 댔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말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으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지금 그것도 권익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세상에 그럼요. 임모 보좌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권익위가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당시는 딸의 문제였죠. 딸의 문제가 수사 당사자니까 이해상충이 있다고 그랬고 그거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각근도 고치지 말라 그랬고 판관이 자기 가족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판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뭐 오랜 그 동서고금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수사의 지연 사유도 심상치 않고 당시에 또 진술이 누락된다거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스스로 자꾸 검찰 인사권자의 최고 책임자의 아들에 관한 수사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명이라는 것도요 절차상 아무 문제 없었다. 지금 이럴 때 사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진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보고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전 공개된 수사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자기 가족의 죄에 대해서 죄의 유무에 대해서 법무장관, 검찰 인사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 아들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검사가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 그래서 그 대전구질위에서는 특임 검사 임명 관련하면 그때 가서 따져보겠다라는 것은 그때가 따져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석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특임 검사 이것도 지금 짝 법률 이야기하는 특임 검사도 지금 동부지검의 검찰 이 수사가 지연된 사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검찰 일반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는 좀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 그래서 검사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것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특임 검사는 이게 중요한 것이 만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만일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맡아 수사를 한다면은 이 문제에 적합한 검사를 임명해서 그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은 세상 사람 누가 그 특임 검사의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달겠습니까? 네. 네. 추 장관은 사실상 이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겠다라는 말을 SNS로 전했는데 만약에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면은 이후 대응책은 어떻게 논의 중이십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리 헌법에요. 사실은 검찰의 이런 불기소에 대해서는 뭐 재정 신청이라든가 또는 또 헌법 소원에서 그 국가기관이 해야 될 사안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그 헌법 소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럴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실제로 특검 사안이 있겠죠. 이건 이제 국민 여론이 국민들이 수긍하느냐, 야당이 수긍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지금 국방부와 청와대에 청원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카톡으로 휴가 연장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더라도 또 당장 20대 청년들이 이 사안 이후로 지금 우리 국정의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영향을 정도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당에서 무슨 해시태그 운동 벌이고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우리가 추미애다 관련 맞대응한 해시태그를 당에서 하는 걸로 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우리가 당직 사병이다라고 해서 일반 그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당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할 정도로 소셜 미디어에 정통하지는 않은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통신비 2만 원 정도 논란이 되고 있고 좀 더 살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처리가 좀 늦어지면 추석 전에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국민의당 역시 4차 추경을 먼저 요구한 게 국민의당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재원의 조달 방식 또 당장 사용해야 될 용처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 2, 3차 추경 때 다 그랬지만 그냥 이건 뭐 이 예산의 조달 다음에 그 용처에 대해서 야당 심지어 뭐 다른 당의 의견인데도 일체 보지 않고 그냥 1시간 만에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통신비만 하더라도 이게 1인당 2만 원이지만 전체 재원은 1조 가까이 됩니다. 그 재원도 빚을 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어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론이 찬반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당초 이 4차 추경을 짤 때 정부에서 한 이야기 또 여당에서 한 이야기도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하겠다고 했는데 2만 원씩 1조는 큰 돈인데 그 2만 원씩 나눠주니까 그게 두텁게 지원이 안 되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해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문제 지금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곧 그 독감이 온다고 하는데 이 독감이 겹치면 더욱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트윈데믹, 쌍둥이 팬데믹이 온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독감에 대비한 것들도 이번 추경 예산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크게 뭐 기존에 타미플루도 있고 한다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하더라도 독감 백신 만들기는 시간이 걸린다는데 지금 그 필요 여부부터 따져야 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해야죠. 이번에 추가된 건 없군요. 그러니까 기존 연령 제한별로 지금 무료하는 거 빼놓고는 예산에 추가된 건 없군요. 지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트윈데믹도 우리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지난번만 하더라도 여름이 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독감과 겹친 또 코로나 위기가 변종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는 지난번에 자꾸 선거 때 돈을 나눠줘서 재미를 봐서 그런지 이걸 골고루 나눠주는데 자꾸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게 뭐 물론 조금 뭐 그게 뭐 협상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무엇보다 긴급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그 소상공인들 또 서민들을 바로 도와야 된다라는 이런 공감은 분명하기 때문에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또 지난 일요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주 지역을 찾아서 태풍 피해 복구 활동을 또 도왔다고 하는데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이렇게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선 이유가 궁금하네요. 근래 현장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잘 갔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은 원래 보수의 가치는 이웃이 어릴 때 돕는 겁니다. 국가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돕는다는 게 이제 그게 가치라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서면서 우리 의원들 사이에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세비도 지금 30%씩 떼서 기부 실천을 하고 있고 뭐 헌혈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충주, 제천 부터 갔었죠. 그리고 또 구례하고 하동에서 큰 폭우 나와서 피해 있을 때도 갔었고요. 예, 이제 약간 이제 좀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누구나 울산 경주에 큰 피해가 났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말에 그렇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마침 저희 우리 당시 마산에서 그 태풍 때 크게 피해를 본 태풍 매미 그 희생된 17주기가 돼가지고 그 행사 때문에 이제 못 갔는데 그 인근 지역에 그때 마산 피해가 컸던가요? 그때 바닷물 넘치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만조 때 강한 태풍이 몰아치니까 그러니까 밀물처럼 이게 막 그게 정말 해일처럼 폭풍 해일처럼 마산을 덮쳤었죠. 예. 그 당 이제 여러 가지 바꾸는 작업하고 있는 그 중에서 당 로고, 당 색깔 바꾸는 것 보니까는 삼색을 합했더라고요. 빨로파 했는데 저는 언뜻 듣자마자 세계 그 국기들 중에서 삼색기들이 많아서 언뜻 뭐 같은 나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도 이미 잠바들 입고 이 당복 있지 않습니까? 이 했기 때문에 이 바꾸면 다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익숙한 것이 좋다고 또 뭐 원래 이제 빨간색으로 바꿀 때 그때도 상당히 특이했죠. 그때는 엄청난 그 큰 거에서 그 반발도 심하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좌측들이 주로 썼던 게 빨간색이었는데. 근데 그 발상의 전환 때문에 지금은 빨간당이라고 그럽니다. 지역에 가면은 빨간색에도 익숙해져 있고. 근데 이번에 다시 이걸 삼원색으로 한다고 하니 자꾸 우리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겠냐 걱정이 있는데. 이미 결정된 거죠 지금. 전문가들이 다 협의해서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이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그게 더 익숙한 정당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크림전이라고 이게 지금 햇빛 핑크 비슷한 건데 특이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게 또 지역에서 반응이 뜻밖의 좋았습니다. 당시 선거 때도 이쁘다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일부러 옷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를 지역구로 보고 계시죠.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뭐 도내 수산 양식장에 재정부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정말 집중호우가 폭우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담수가 그러니까 바다도 물이 많이 몰려오면은 그 빈산소 수계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에 산소 부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한 물덩어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 어패류, 즉 홍합, 굴, 미더덕 같은 것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단 폐사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죠. 또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적조 같은 거 있었긴 했지만 이번에는 엄청난 담수, 폭우가 쏟아져서 그 폭우가 바다로 들어와서 물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바람인 것이어서 이게 지난 1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만 피해 규모가 827건에 72억 5,8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거든요. 이게 1년 농사인데 사실 어민들을 보자면은.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이 농업재해 대책법에는 보면은 이런 재해로 수산 양식물 피해가 있으면은 종자대금과 죽은 양식물비 철거비만 양식물 철거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비싸가지고 보험을 실제로 가입한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조금 이래서
현실화해서 이번 정말 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수십 년 만에 폭우로 해서 생긴 피해인 만큼 이 어민들의 피해가 절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살펴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경남 지역의 남해안 지역의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도당 위원장까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굉장히 공감을 표시하고 현장을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의해서 이거는 같이 한번 그 의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정기국회 목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번 정기국회 정말 우리 민생을 살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정 시비에 흔들리는 이런 그 문제도 해결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550조가 넘는 슈퍼 예산입니다. 이 예산 그냥 거저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운 우리 국가 부채를 또 더 만드는 문제고,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빚을 넘겨주는 문제입니다. 가급적 그걸 줄이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써져서 미래의 성장 동력도 되고 지금 당장 어려움 받고 있는 이웃도 돕고 소상공인도 돕는 그런 것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연구해서 정책도 만들고 예산 편성에 그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비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제주 지역은 다소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